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화학에서 가장 상징적인 분자이자 구조이며 도형인 벤젠, 얼마나 육각형을 빠르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느냐가 화학 공부에 대한 노력과 깊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한화학회에서 2025년 처음 선정하기 시작한 올해의 분자에 당당히 뽑힌 벤젠, 2025년은 벤젠과 관련된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벤젠의 발견과 유기화학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유명하고 의미 깊은 분자에 대해 소개합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를 통해 암의 발생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구분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 군의관이 벤젠을 혈액 내에 주사해 수백 명의 포로를 죽이기도 했을 만큼 유해성으로는 빼놓을 데 없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벤젠이 화학의 상징이 된 것은 다른 결합이 같은 형태로 공존하는 공명의 대표적 예시이자 아름답고 대칭적이며 안정한 육각형의 평면 분자라는 점이 크겠습니다. 자연스레 육각형 구조를 그릴 일이 많은 화학 분야에서는 흡사 모눈종이처럼 육각형으로 가득한 노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육각형은 구조공학적으로도 뛰어나다 알려져 있어 자연에서는 벌집 구조로 유명하며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허니콤 구조는 넓은 표면적과 다공성을 바탕으로 방열과 보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벤젠의 발견은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해냅니다. 당시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조명이 아주 큰 사업 분야였습니다. 초기 램프에 사용되는 연료는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기름이었으며 그을음의 발생이 적고 밝게 타오르는 연료를 찾던 중 고래기름이 등장합니다. 왁스 성분이 줄을 이뤄 가장 효율적인 연료가 되지만 연료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폭영이 이루어져 고래는 멸종 직전까지 이릅니다. 고래를 멸종해서 구한 것은 석유 채굴이 이루어지며 석유를 분별 증류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석유 램프와 동물의 지방을 굳혀 만드는 텔로우 캔들이 조명의 표준이 되지만 열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 더 밝은 빛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기름이나 왁스로부터 가스로의 급격한 전환은 다양한 사고로 이어졌고 왕립학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모든 단계의 화학자들을 소집해 본격적인 연료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길거리의 램프는 가스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파이프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가정에도 압축 가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데이비드 고든은 석유 열분해로 얻은 가스를 약 30기압의 구리 실린더에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압축 및 저장 후 가스가 덜 밝게 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 실린더 바닥에 기름처럼 보이는 의문의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의문의 물질은 최고의 과학자에게 의뢰되었는데 패러데이는 이 액체를 수집해 분석하기 위해 병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액체는 가열 없이도 계속해서 저절로 끓어올랐기 때문에 패러데이는 소금과 얼음을 뒤섞은 냉각 환경으로 식히며 증류를 반복해 85에서 88도 범위에서 투명한 액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얼음에 꽂아두었을 때 일부 증류액이 얼어붙어 결정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사실은 1825년 6월 16일 패러데이와 왕립화학회를 통해 수소 중탄산염이라는 이름과 함께 분리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됩니다. 벤젠에 대한 패러데이의 1825년 논문은 27페이지로 매우 상세한데 분리 방법부터 분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분리되었고 열분해로부터 발견된 물질이라는 사실이 제목에 쓰여 있죠. 과거 논문을 보면 자주 보게 되는 표현들이 있어 살펴본다면 패러데이의 이름 뒤에 쓰여 있는 FRS는 왕립학회 회원이라는 의미로 영국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직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콜맴은 교신 회원이라는 의미로 그 기관의 공식 회원이지만 지리적 거리 등의 이유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부 학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기관은 바로 뒤에 쓰인 프랑스의 권위 있는 학술기관인 파리 왕립과학 아카데미입니다. 벤젠을 수소의 이중 탄화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당시의 화학적 분석 방법과 원자량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기반한 화합물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패러데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11.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정확한 질량비는 11.92대 1인데 패러데이가 활동하던 1825년에는 원소들의 정확한 원자량과 분자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는 수소의 등가 무게를 실제 원자량보다 2배가량 높게 추정했거나 오늘날의 수소 분자가 아닌 원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벤젠 분자 하나당 수소 개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탄소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어 이중탄화된 수소라는 의미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바이라는 접두사는 수소의 양에 비해 탄소의 양이 2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화학전지의 발명가인 알레산드로 볼타가 1776년 도깨비불 연구 과정에서 늪지의 메테인 가스를 확인해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에 메테인을 단일 탄화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비해 벤젠이 상대적으로 탄소가 더 많은 비율을 가진 새로운 화합물이었기 때문에 바이카뷰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해석도 함께합니다. 패러데이가 벤젠을 석유의 성분 중 하나로 처음 발견한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의 분리로부터 40년 후 벤젠의 구조는 육각형의 고리 형태로 논의되었고 주기율표와 더불어 화학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필적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유일한 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DNA가 현대 유전학에서 생명 정보의 근원이자 조작을 통한 위험성을 동시에 상징하듯 벤젠은 화학산업의 풍요와 더불어 일부의 독성, 발암성, 그리고 오염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소 중탄산염이라는 이름이 아닌 벤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1833년이 되어서의 일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아일하르트 미처리이는 향기를 갖는 방향족 수지인 벤조인 수지에서 벤조산을 추출한 후 증류해 벤젠을 합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벤젠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 알칼리 환경에서의 이산화탄소 이탈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역시나 무색 투명한 액체로 얻어졌으며 석유가스 냄새와 아몬드 향이 동시에 난다고 기록됩니다. 벤조인에서 추출되는 벤조산 유래 화학 물질인 만큼 벤젠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6년 프랑스 화학자 오귀스트 로랑은 이 물질을 페네라 명명하는데 수산화된 벤젠을 의미하는 단어 페놀과 벤젠에서 수소 원자가 분리되며 형성되는 레디컬 혹은 작용기인 페닐의 어근으로 활용됩니다. 벤젠이 핵심적인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석유 열분해나 수지 추출보다 효율적인 대량 공정이 필요합니다. 1845년이 되어서야 독일 화학자 아우구스트 비렐름 호프만 그리고 호프만의 밑에서 일하던 찰스 블래치포드 만스필드가 검고 끈적한 잔류물인 콜타르에서 벤젠을 발견 및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만스필드는 1849년 콜타르 증류로부터 산업적 규모의 벤젠 생산에 돌입하며 대량 생산된 벤젠은 특유의 성질인 향긋한 냄새와 기름 성분을 녹이고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유기용매의 특성으로부터 새롭게 등장한 세탁 기술인 드라이 클리닝 공정의 용매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물론 벤젠의 유독성은 뒤에 벌어질 문제였죠. 조금 더 인체와 가까이 다가간다면 독일의 커피상이자 회사 창립자인 루드비 로젤리우스가 벤젠을 추출 용매로 활용해 커피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 공정을 개발한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커피의 상업적 규모 디카페인화는 벤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디카페인 전문 회사들이 설립됩니다. 물론 벤젠의 유독성은 아직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더 안전한 방식으로 교체되지만 지용성 물질의 선택적 추출이 가능해짐은 화학 분야를 넘어 식품공학과 정제, 처리, 농축 등 모든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선택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젠이 사랑받던 것은 기름을 녹이는 성질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냄새 혹은 향기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벤젠이 이발소에서 면도 후 바르는 로션으로 사용됩니다. 벤젠이 유래한 것이 석유이기도 하지만 수지에서 추출된다는 것, 그리고 방향족이라 불리는 화합물들이 갖는 특유의 냄새 때문입니다. 초기 방향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발삼, 수지, 향신료 등 천연 물질에서 분리된 강하고 향긋한 냄새를 갖는 화학 물질들에게 사용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향기가 나서 방향족이었습니다. 물론 향은 화학적으로는 가장 불확실한 정보입니다. 기원 후 2세기경 그리스에서 활동한 고대 회의론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감각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신뢰할 수 없는 원천이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감각 지각은 생물마다 다릅니다. 꽃의 향기와 벌의 냄새는 분명 다르니 일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지각합니다. 감기에 걸린 경우와 정상인 경우 후각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죠. 셋째로 사물의 정보나 모습은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에 따라 모순됩니다. 후각적으로는 유쾌하고 향기로운 물질이 미각이나 건강에는 좋지 않은 벤젠 같은 상황이라면 좋다라는 정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각이 화학 실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학자들이 벤젠의 냄새를 통해 본질을 밝혀내고자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감각 정보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별하거나 특정 특성을 추론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벤젠이라는 이 물질의 화학 구조적인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호프만의 제자 윌리엄 헨리 퍼킨은 1856년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 합성을 시도하는데 방향족 벤젠 유도체인 아닐린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충격적인 보라색 염료를 얻게 됩니다. 정확히 이 과정과 구성을 알아본다면 아닐린과 오소와 파라 이성질 구조의 톨루이린이 핵심으로 활용됩니다. 이들은 미묘하게 다른 두 종류의 보라색 염료 모베인 A와 B를 구성하는데 합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린이었습니다. 문제는 산업적 생산, 즉 화학공학의 탄생을 위해서 퍼킨은 벤젠을 나이트로화한 후 환원시켜 아닐린을 합성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산업 규모로는 전례 없는 두 단계 화학 공정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후 벤젠과 방향족 물질을 이용한 화학 합성은 수많은 염료 물질들을 탄생시킵니다. 1890년 베를린에서 독일 화학회가 주최한 벤졸 페스트라는 축하 행사에서는 만스필드의 벤젠 대량 추출이 싹 틔운 육각형 고리의 거대한 결과를 벤젠 나무라는 도식을 통해 기념합니다. 불과 석탄을 뿌리로 삼은 나무는 콜타르를 줄기 삼아 자라나 아닐린 퍼플, 마젠타, 나프톨 옐로우, 알리자린 오렌지, 사이아닌 등 우리가 사용하는 다채로운 색을 탄생시켰습니다. 벤젠 고리 없이는 이 모든 색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벤졸 페스트를 촉발한 것은 바로 이 상징적인 유권자 고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우구스트 폰 케쿨레가 분자 구조를 발표한 지 25주년이 된 해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1872년 케쿨레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번갈아 배열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두 개의 동등한 이성질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상호 전환된다고 가정했던 것이죠.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공명구조의 예시와 방식일 것입니다. 이후 분자 내 탄소-탄소 결합이 단 한 가지 유형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라이너스 폴링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에서 영감을 얻어 공존하는 구조 간의 공명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며 화학자들은 방향족 화합물이 단순히 냄새가 나는 것을 넘어 공통된 구조적 및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대화학에서 방향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냄새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리 모양, 평면 구조, 완전한 공액, 휘켈의 규칙에 대한 만족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있죠. 보편적인 휘켈 규칙은 공액계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가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벤젠부터 나프탈렌, 안트라센, 페난트렌 등 모두 이 수치를 만족하기에 방향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선형적 배열이 아닌 다완구조 화합물의 경우에는 4n개의 전자가 반방향성이 아닌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리구조의 규명에서 방향족의 탄생을 넘어 이제는 방향성이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방향족에 대한 가장 깊은 정리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젠 이후 방향성을 갖는 거대 분자를 향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젠의 중심 구조로 6개의 벤젠이 더 연결된 일종의 확장된 모양을 갖는 헥사벤조 코로니는 구조적으로 커다란 발걸음이었으며 이제는 다중 방향성을 갖는 거대 분자들의 설계와 합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벤젠 고리 구조가 반복적으로 배열되는 그래핀을 비롯한 탄소 소재에서도 그 특성과 구조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벤젠의 발견과 의미를 표현하자면 1865년 이후 화학과 산업의 미래는 이 육각형의 기호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화학에 달려 있었으며
현대 유기화학의 4분의 3은 직간접적으로 벤젠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벤젠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1군 발암물질이니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드는 법을 알아는 두는 게 좋겠습니다. 얻기 쉬운 재료들로 합성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소듐 벤조에이트입니다. 벤조산 소듐은 합성 보존료의 일종으로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산성 환경에서 벤조산 형태로 전환되어 활성을 보이는데 벤조산은 미생물 세포벽을 통과해 대사 기능에 간섭하므로 미생물 성장을 저해합니다. 주로 산성식품의 효과가 좋아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잼, 피클, 소스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죠. 벤조산 소듐과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 C 정도만 있어도 벤젠이 합성이 가능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벤조산 소듐을 벤조산으로 변환시키며 이어지는 열 처리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며 벤젠이 간단히 형성됩니다. 이 반응은 분명 편리하지만 일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리나 철 이온과 같은 미량 금속 이온은 반응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하기에 손상된 캔에 보관된 과일 주스는 매우 위험하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기에 저장 기간 동안 비교적 높은 온도에 노출된 과일 주스는 함유 성분과 반응 가속으로 인해 벤젠 생성량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은 레디컬 생성을 촉진해 반응을 가속화하기에 투명한 용기에 담긴 음료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성된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조금 더 대량으로 벤젠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벤조산 소듐을 알칼리성 환경에서 탈이산화탄소 반응시키기 위해 수산화소듐 그리고 탄산칼슘과 혼합해 가열하면 부산물로 탄산소듐을 형성하며 벤젠이 만들어집니다. 벤젠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강산성 물질 몇 종류 등만 있어도 우리는 식품 보존제로 보랏빛 염료를 합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TNT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벤젠보다는 톨루엔이 필요하며 벤젠에서 톨루엔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쉽게 가도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등을 활용해야 하기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은 벤젠 발견 200주년으로 대한화학회에서는 2025년 올해의 분자를 벤젠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의 또 다른 대발견 중 하나인 벤젠은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면도 있지만 유해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화학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는 벤젠의 발견과 분리, 합성, 구조의 규명과 방향성의 해석 그리고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염료, 제약, 소재 산업의 확장까지 화학을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이기도 한 벤젠은 200년간 현대 화학의 기반을 쌓는 데 기여했습니다.